최근 2차전지 종목의 주가 4월 들어서 2차전지 업종의 주가를 보게 되면 버팁니다. 저점을 낮추기보다는 횡보하는 성격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만간의 시점에서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 반등 가능성의 흐름, 모멘텀의 상황이 조만간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 2차전지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관세 플러스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IRA 법안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 딴지를 거는 내용이 보조금 폐지하겠다, 줄이겠다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합리적 추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저희 개인적인 내피셜이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괴팍하긴 합니다. 합리주의적이고요. 비즈니스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그 협상의 기술, 대화 기술, 이 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상대를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서 이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를 성사시킨다라는 거거든요. 판을 깨겠다는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내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지가 이 책의 기본적인 협상의 기술의 주요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IRA 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투자하면 여기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세액공제를 안 해주면 물론 어느 정도 투자는 되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가 감소하겠죠. 왜 굳이 내가 기존의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투자를 했던 건데 투자를 미루던가 줄이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는 비즈니스맨이 과연 이 방법을 선택할지는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아니다, 윽박지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최근 2차전지 시장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두 가지죠. 이제 주가적 측면과 시장 환경적 측면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되어진 투자자분들이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이제는 쳐다보기도 아마 싫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희망 고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있어서의 그 변화의 지점에 거의 최바닥권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난번 방송할 때도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차전지 종목의 주가,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에서의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2월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또는 많게는 빠진 종목은 20%, 또는 5, 6% 빠진 종목도 있지만 2월 대비해서는 한 10% 내외 평균값을 주고 주가는 하락해 있어요. 그런데 최근 4월 들어서 2차전지 업종의 주가를 보게 되면 버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1% 빠지고 1% 올라가고 2% 빠지고 1%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낮추기보다는 횡보하는 성격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버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빠질 자리에서 버티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올라갈 자리에서 버틴다기보다도 횡보하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항상 일반적 상식에서의 주식 투자 어떤 방향성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버티고 있는 하반 경직화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조만간의 시점이라고 딱 특정 지어서 일정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 반등 가능성의 흐름, 어떤 모멘텀의 상황이 조만간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되는 게 기술적 분석 흐름으로 기반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황이고요. 그럼 두 번째, 환경적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과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황은 객관적이나 반등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는 이제 그 개인적 판단이고요. 환경력과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건 캐즘과 캐펙스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캐즘은 일시적 수요 감소 현상, 그래서 매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캐즘 하는데 수요 감소가 그러니까 일시적 수요 감소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전망했을 때는 나아질 거라는 산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5년 뒤, 10년 뒤는
2차전지 업종에 전기차가 또 전기를 기반으로 한 모든 어떤 도구의 형태들이 지금보다 확장돼 있고 산업 자체는 활성화돼 있을 거야. 다만 지금은 일시적 수요 감소 현상으로 캐즘이 이 종목들의 주가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거에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캐즘이 언제쯤 끝나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찾아봐야 되거든요. 캐즘이 끝나는 것은 수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수요 감소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새로운 매출처로부터 수요가 들어오는, 수주가 들어오면은 캐즘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줄었던 매출이 수주가 들어와서 늘고 있기 때문에 캐즘은 끝났다고 판단되는데, 기사를 잘 찾아보시면 최근에 셀 3사에 대해서 해외 수주가 계속 뉴스화되고 있어요. SK온, SK 이노베이션이죠. 여기에 들어오고 있고, SI, LG솔루션 해외 수주가 몇 천억 원, 뭐 얼마 몇 조 원 이렇게 수주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들어오면 당장에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만들어야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이 기간차에 대해서 숫자로 적용되는 시간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최근에 뉴스화되는 수주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캐즘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주가의 상황과 연동해서 같은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캐즘과 캐펙스가 이산지 업종에 대한 그 주가의 걸림돌입니다. 캐펙스는 뭐냐면 과도한 시설 투자. 그러니까 회사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땡겨서 500억을 시설 투자를 한 겁니다. 공장을 지은 거예요. 생산 설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미래의 성장을 보고 공장을 지었는데, 이 공장이 몇 년간 놀고 있으면 회사는 누적누적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을 지었는데 이 공장에서 바로 수주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어떤 이익치 개념에서의 흐름이 바뀌는 상황이 나타나면 시설 투자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캐펙스를 뭘로 확인하냐면, 캐펙스는 시설 투자를 했는데 이 시설 투자에 대한 회사의 매출단에서 그 적자 규모 또는 이익 규모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죠. 시설 투자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많은 돈을 시설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바뀐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익단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발표한 실적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게 되면, LG솔루션이 대표적인 셀사의 대장주이니까 LG솔루션의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1분기의 그 이익 영업치를 보게 되면 그냥 보조금을 빼고요. 미국으로 산 보조금을 빼고 지난 4분기에 손실이 한 6, 7, 8천억,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6천억에서 8천억 사이 적자가 났습니다. 흐름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이번 1분기의 실적은 1천억 아래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자가 한 7천억, 대략 7천억 정도에서 한 800억 정도 확 줄어버린 거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구조조정과 시설 투자를 줄였다는 거죠.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설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이 손실률이 줄었다는 거죠. 장사가 잘 돼서 줄은 게 아니고. 그래서 캐펙스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현재 과정이기 때문에 이산지 업종의 환경적 측면에서 캐즘과 캐펙스가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주가는 반전할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그때부터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2차전지 주가가 반등하게 된다면 대장주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까지는 대장주의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과정들이 나타났죠. 얼마 전까지만 LG화학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되밀리는 현상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잘 복기해 보시면 트리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면 2차전지 업종의 거의 전 종목이 지난해 4분기까지 해서 적자였습니다. 폭은 다 다르지만 회사별로의 적자가 대부분 발생했어요. 거의 모든 회사가 발생했어요. 그럼 올해 1분기 아주 작으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 나옵니다. 이게 예상되는 게 포스코피처엠이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는 적자였는데 이번 분기에 한두 자릿수, 그러니까 10억 단위 수준에서의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 분기와 지지난 분기를 보게 되면 적자의 폭이 감소했어요. 캐펙스가 실현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사연제 업종의 종목, 양극재나 소재단의 종목들, 그러니까 셀사는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바로바로 돌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숫자가 감소하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큰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극재나 소재단의 종목들은 몸집이 좀 작기 때문에 내가 몇 달간 고생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성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셀사보다는 양극재나 소재가 숫자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데이터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가장 강한, 그러니까 덜 빠지는 종목을 찾아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덜 빠집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올 1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요. 주가도 가장 강하게 버티고요. 이런 맥락점에서 앞으로의 트리거가 발생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 포스코 그룹 상황은 어떤가요? 원래 2차전지 업종을 우리가 구분해서 판단할 때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와 크게 연동해서 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시장에서. 단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2차전지와 연동된 기업입니다. 제가 하나 다른 길로 새서 하나 한번 질문과 대답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지난 20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서 고점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160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보다 더 크게 올랐던 2차전지 업종에서의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1400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포스코 그룹의 석회 관련, 그러니까 철강을 고로에 식힐 때 이제 안정적으로 녹여지게 위해서 석회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게 2차전지 화학회사로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화학회사로서의 어떠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실제적으로 철강회사에서 2차전지 업종의 종목의 산업에 분류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광산과 2차전지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어떤 여러 국가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가 돼서 주가가 움직였던 건데, 저는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하나그룹주는 안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저기까지 안 갔던 하나솔루션까지도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2차전지 업종 내에서 핫하게 어떤 주가 상승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류? 예전에는 에코그룹이라고 많이 3인방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는 대형주니까 조금 느리겠죠. 포스코 그룹주가 가장 선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가지고 있는 근간에서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흑자 날 가능성도 있고, 광산이나 원자재 관련한 사업장도 가지고 있고, 그걸 중개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투자 가치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그룹 상황은 어떤가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과거에 액분전에 150만 원까지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분산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체력이 분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그룹 관련주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하기보다는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으나 나머지 에코 관련주 내에서의 흐름들은 힘을 소모가 너무 컸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관련주 대비해서는 탄력도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테슬라의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12월에 440불이었죠. 그러니까 한 4개월 전에 440불이었는데 이게 최근 220불, 200불 초반까지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뭐 수요 감소 현상이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주가가 대부분의 이제 엔비디아, TSMC, 애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 종목은 없습니다. 한 20%, 많게는 한 3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테슬라의 주가가 어떤 미국 시장 내에서의 주요 종목 내에서 가장 하락의 폭이 크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거는 거품이 꺼져가는 과정에서의 가격차라고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 트럼프 대통령 후견인으로서 그 지원자로서 영향을 하면서 이게 440불까지 갔기 때문에 이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200불까지 내려온 흐름이고요. 아무튼 최근 가장 하락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이다. 대형주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참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최근 나온 뉴스를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면 뭐 현업에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퇴출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행정부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지금 가장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로봇택시입니다. 근데 로봇택시는 자율주행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이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이 규제 완화를 이제 실제적으로 잘 안 해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행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기부금도 많이 내고 많은 참여들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가시는 성과를 냈는지 아니면 여기서 회의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 참여에 대해서는 이제 빈도수와 참여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완성도를 가지고 참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플러스, 우주산업 플러스,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기존의 어떤 정책이나 그 정견들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그 합의된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옵티머스가 원래는 올해 양산이 되어질 걸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옵티머스 가격이 2만 불에서 3만 불 내외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어. 야, 저는 그 가격이 나올까 이제 의문이었어. 왜냐면 2, 3만 불이면 우리가 통상 가격으로 원화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근데 3천만 원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서 휴머노이드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 의존합니다. 액추에이터라든가 외장재라든가 뭐 등등의 모든 것들이 중국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산업에 기반해서 2, 3만 불에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와 중국이 서로 박싱 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차질이 있다라는 측면의 내용이 나오면서 원래는 올해 양산이 되어질 수 있었으나 이게 시기가 잠정적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제 흐름이 내후년까지 계속 갈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저는 올해 안에 빠르면 6, 7월 내에 끝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추진해서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는 판단되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좀 잠정적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옵티머스가 출시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반대급부,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대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출시가 늦어지고 옵티머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 아니면 상대적 풍선 효과에서 이쪽이 두드러지는 이쪽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현대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버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 회사가 이쪽 보행 로봇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출해 있고 가장 빠르게 진화된 형태의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라고
올해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상용화는 아니고요. 올해 안에 생산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7년 정도에는 양산에서 실제 공장에 투입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된 상태였지만 이 비즈니스가 조금 미뤄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은 뭐 가격을 2만 불, 3만 불에 책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테슬라보다 훨씬 빠르게 생산하고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이와 관련된 주가 부양, 주가 반응도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로봇 뭐 액추에이션이라든가 외장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관절 관련된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용이죠. 테슬라가 시카고나 뭐 기타 여러 중국에는 이미 이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 로봇 택시, 자율주행 택시 뭐 이런 그 내용들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택시가 이제 로봇과는 아주 별개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말씀드릴게요. 로봇 택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택시죠. 자율주행 택시를 생산하는 단가가 우리가 일반 차량 가격에서 한 2, 3천만 원 플러스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소나타급 택시에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업하게 되면 한 6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율주행 택시가 새로운 그 비용 투여 없이 스스로 운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근데 사람이 이 택시를 운행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뭐 200이든 300이든 고정적으로. 그럼 1년이면 2, 3천만 원의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으로 자율주행 그 택시는 커버가 돼버리는 거고요. 다음 해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생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가 공장형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생산에 참여한다라고 해요. 통상 우리가 자동차 회사를 가면 숙련된 그 기술자들이 볼트, 너트를 자동으로 그 작업만 수행을 하거든요. 이거를 로봇들이 하게 되면 그 비용, 현대차 연봉이 평균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 로봇 한 대가 1년이면 그 생산성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로봇을 기본적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구하는 내용들의 산업 발전 방향이 있겠지만 기업들이 이 부분을 추구하는 것은 비용 절감이죠. 딱 하나, 비용 절감입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산업이 AI 산업이 발전하고요.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흔히 말하죠.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통신, 이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이 관련된 주식의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4차 산업에 포함된 내용들의 흐름이 집중화되는 게 로봇입니다. 근데 궁극으로 로봇으로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뭐 애플은 로봇을 개발하다가 포기는 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 LG, SK, 한화, 두산 다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산업에 진출해서 자회사로 운용을 하고 있거나 출자를 했거나 또는 뭐 로봇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궁극으로 당장의 어떤 생산성을 가진 형태로 진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양산 목표 시점이 2027년 하반기 2028년도에면 상용화되어지고 양산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는 과정에서 로봇의 주가, 로봇의 흐름, 로봇의 테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여기에 AI가 어차피 결부돼야 되니까 이런 전체적인 주식 투자 관점으로의 꼭 테슬라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로봇 산업과 AI를 구분하여서 시장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견해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관련 주들의 연초 상승률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이 아니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축약될 것이고 기업은 축약될 것이고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로의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 우리나라에서 판단해 보면 제일 큰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세분화된 내용에서의 종목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축약되고 발전하는 과정들이 로봇주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로봇 업계 상황은 어떤가요?
글로벌리 판단해 보게 되면 로봇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진출되어져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로봇에 대해서 가장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이시안, 독일 등등의 국가들이 이 산업에 이제 선제적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이 현재는 가장 빨라요.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쪽에는 가장 빠른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진짜 상용화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는 로봇을 생산하고 돈이 만들어지는 로봇은 과연 어디가 될까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중국이 휴대폰 생산량, 판매량은 가장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는 애플하고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체의 흐름은 가장 빠르지만, 그리고 중국이 가장 많은 배를 만들지만, 진짜 돈 버는 회사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척수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로봇 산업에서의 상황은 아직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완성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족 보행 중심에서의 로봇이고, 이족 보행 내지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고요. 계속 압축해 나갈 거고, 아마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애드업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가지고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될까. 지금까지의 종목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종목들을 구별해서 찾아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장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제가 시장에 오랜 시간 있었지만, 최근과 같이 단기간 내에 이런 충격파를 주는 시장에서의 흐름은 제 기억으로는 IMF 때도 있었지만, IMF 때는 내려가면서 리바운딩을 계속 주면서 하락을 했고,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센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은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깊게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가치평가나 주변 환경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현재 국내 증시 전체 상장 기업의 PBR, 우리가 이제 그 자산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PBR 하지 않습니까? 1 미만은 저평가, 1 이상은 뭐 고평가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1이 적정가라고. 그러니까 회사를 청산했을 때 재갑이 1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국내 주시장에서의 PBR 기준으로 해서 평가 기준의 숫자는 0.86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사를 지금 현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재갑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로부터 보게 되면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팬데믹 때 0.6, 0.8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리바운딩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가 기준에서의 한국 주시장에서의 상황 PBR 0.86배, 이거는 절대적 저평가 수준이다. 그래서 투자 시점으로 또는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